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규식 목사입니다. 서남교회 교회학교 세미나에 대면으로 만나 뵈면 더 좋을 텐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됩니다.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은 이미 갔을 텐데 건강한 자아상과 발달 단계의 이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시제로 보면 그죠? 우리는 현재에 있죠. 제가 현재에 있죠라고 말할 때 이미 여러분 과거로 갔습니다. 그죠?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버린 과거,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그 과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현재의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의 이해라는 말 자체도 어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든지 간에 그 학생의 과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거를 이해해야 나하고 상호작용, 교육활동을 통해서 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의 행동이나 패턴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학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갈지 예견도 가능하고 그 어떤 방향을 향해 갈 때 그게 건강한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갈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사로서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 어떤 행동에 집착을 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과거의 어떤 영향력에 묶여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거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그냥 막 살펴보기보다는 그죠?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에서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 학자는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 미래에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를 제안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그 개인주의 심리학자인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은 현재의 나의 성격,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나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게 한 7세 이전 정도 되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격 혹은 생활 양식이 만들어져 버리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과거에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잣대를 갖다 대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활 양식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 대체로 그죠? 7세 이전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7세 이전이라고 하면 7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 중에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초기 경험들, 초기 사건들, 흔히 빅5라고 합니다. 그 사건들 5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왜 나는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까? 그 사건들을 모아보면 그 사건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현재 내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잘 쌓아서 최근에 대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스카웃되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대기업에서 이제 맡게 된 일은 마케팅 부서에서 영업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마케팅 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케팅 부서 직원들 또 그 부서의 과장님, 디파트먼트 과장님을 모셔놓고 처음으로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하다가 앉아 있는 그 자기 동료들 또 아니면 과장님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를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과장님의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마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라는 무시하는 듯한 눈빛 태도, 그리고 다른 동료 직원들도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모르게 좀 화도 치밀어 오르고 좀 내가 참 무력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어떤 감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그냥 마쳐버렸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역할은 마케팅 전략을 2주에 한 번씩 이 디파트먼트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망쳐버렸는데 2주 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자, 상담을 하러 오셔서 이제 자기가 호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2주 후에 제가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2주 후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또 망친다면 저는 이 회사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분이 이 마케팅 부서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고 과거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과거로 이렇게 가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이분이 영어 교육을 전공하셨는데 이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 나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시범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는 다른 교생들과 담당 교과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다가 담당 교과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발장을 이렇게 끼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교사하려고 하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교생들도 보니까 역시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나는 한심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을 따라서 또 과거로 가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아주 쉬운 문제라고 이렇게 하나 써놓고 학생들에게 수학에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다고 풀어보라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겠다고 이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시고는 출석부를 이렇게 보더니 그날 날짜에 해당되는 번호를 딱 불렀는데 이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정말 모른단 말이가. 그러더니 막 이 사람을 때리고는 아이들은 막 웃고 들어가 버렸어요. 또 그 기억을 따라서 또 더 앞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국어책을 읽는 시간에 이제 국어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근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보고 일어나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이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뜨듬뜨듬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뜨듬뜨듬 읽다가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입을 가리고 웃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뜨듬뜨듬 읽는다고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과거로 가보니까 한 7살 때쯤 자는데 아빠가 술이 취하셔서 아빠 친구분들하고 같이 집으로 온 거예요. 나는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막 깨우더니 아빠하고 아빠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춤췄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아이고 한심한 놈, 그 정도밖에 노래를 못해? 그 정도밖에 춤을 못 춰? 너 방에 가서 자.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도 막 같이 웃으면서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현재 이분이 보이고 있는 프리젠테이션 하다가 그 발표와 관련해서 불안이 있는 이 부분은 현재의 문제인 것 같고 또 2주 후에 당면에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현재 이분이 보이고 있는 이 문제는 과거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7살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서 춤춰야 했던 사건. 억지로 노래 부르면서 춤췄는데 아빠는 칭찬해주지 않고 그죠? 한심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아주 무섭게 일그러진, 즉 7살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한심한 놈, 방에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빠가 하셨던 말씀,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주 양육자 혹은 부모 혹은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의 말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정의 내려버리는 겁니다. 한심한 놈, 그것밖에 못해? 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나는 한심한 놈,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살 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들, 그죠? 국어책을 읽는다든가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교생 실습을 갔다거나 또 영업사원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분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자아상, 나는 한심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나는 한심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그 유능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평가받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마케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과장이나 직원을 보이지 않고 7살 때 한심한 놈이라고 말하던 아버지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아마 이분은 7살 때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현재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유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프리젠테이션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의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늘 잘하는 거 아니죠. 별것 아닌 일에 화나기도 하고, 그죠? 별것 아닌 일에 자존감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일에 주눅 들기도 하고, 특별히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인데 화를 막 내고, 또 결혼하셨다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극단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경험할까? 이게 초기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초기 기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의 주 양육자, 아버지와의 관계에 에서 발생한,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혹은 아주 어릴 적에 뭐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죠. 중요한 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게 상처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천국 열쇠와 관련되어진 재용사함의 비밀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또 교사로서 있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다 죄인이죠. 이 완벽하지 못한 죄인과 죄인의 관계에서는 어찌 보면 어떨 때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의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잘 지도할 때도 있고 양육할 때도 있지만, 그죠? 우리 자신의 근본 본체가 죄인이다 보니까 잘 갈 수 있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쓴뿌리, 또 혹은 상담에서는 상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2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2번에서는 이제 그 에릭 번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류 분석,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라는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도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알프레드 아들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에릭 번은 모든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감정을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릭 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 각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다. 스크립트, 라이프 스크립트,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율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게 만들어진 각본대로 우리는 연기하며 살아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각본이 그러면 에릭 번에 의하면 언제 만들어지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7세 이전에 이미 인생 각본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7세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 계획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지고 나면 청소년기가 되면 이 각본이 확립된다는 겁니다. 각본이 확립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각본대로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각본의 종류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첫째는 승리자 각본이 있습니다. The winner. 어떤 일을 닥치든지 승리자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이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패배자 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잘 하다가도 각본 자체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패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승리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닌 평범한 각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바로 주양육자 또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정신병원에 나 가버려라. 너가 제정신이냐?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쌍둥이 둘이가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두 사람 다 정신병원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로 있고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환자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포,
그죠? 말로 행한 선포. 이 선포가 그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하는 말, 이 말을 교리 분석에서는 금지령이라고 합니다. 금지의 명령. 건강하지 못하게 표현하는 말을 특히 금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너 같은 애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왜 그것밖에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금지의 명령을 받았던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각본 자체가 패배자 각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우 너 잘했어. 참 잘했어. 우리가 뭐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칭찬과 격려.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냥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의자 각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사례 2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쓰레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중년의 여성 40대 중반. 자, 이 케이스를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40대 중반의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 40대 중반의 여성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왔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으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면 뭐 TV를 보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든지 그럼 영어라도 늘 테니까. 근데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집 밖에는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답답하잖아요. 그 잔소리 좀 하면 이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애가 화를 막 내니까 엄마도 속상하니까 엄마도 같이 화를 내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욕을 했을 때 엄마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막 갚버리게 되면 아이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엄마한테 집어 던지고 때로는 엄마에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나면 비슷한 상황에 가면 역시 또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사실은 그 아이의 폭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왔는데 미국에 있는 경찰에게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맞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두들겨 패겠습니까? 또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유는 내 남편이 나를 쓰레기 취급해서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를 낳아준 친정 어머니가 나를 쓰레기 취급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과 상담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장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잣집에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방앗간을 이렇게 경영을 하셨습니다. 요즘과 달리 옛날에 시골에서 방앗간을 경영하면 부자였거든요. 자, 근데 아버지가 참 다정다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잘하고 딸에게도 잘하고 두 아들에게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 동네 여자들에게는 더 잘하고 이제 그런 거지. 바람을 많이 피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람을 이렇게 많이 피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면 이 속상한 마음을 어린 딸, 뭐 5살, 6살, 7살 자기 기억 속에는 그래요. 아주 어린 딸을 놓고는 밤새도록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이거 더러운 이야기인데 왜 나한테 하지? 오빠도 있는데 난 오빠보다 어린데 왜 나한테 하지? 더러운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내가 쓰레기통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하고 이분하고 늘 같이 있으면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분의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나는 쓰레기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면 이 더러운 이야기를 나한테 다 던지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았어요. 여성이 의사가 되면 뭐하냐? 아무 필요 없다. 가정과에 가라.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해준 대학의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좌절이 있었죠. 그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취업을 준비해서 대기업에 졸업 전에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취업해서 뭐 하려고 하냐? 대학 졸업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해라. 그러면서 너가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내가 의사 하나 구해줄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가 정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방앗간을 경영했던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이렇게 막 도시가 커져지면서 땅값도 오르고 어머니가 재산을 꽤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어머니 살고 계시는 친정 가까운 곳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큰 걸 얻어주고 그곳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이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이 딸네 집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세탁기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그 모든 간섭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겪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를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이 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쓰레기 취급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딸을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만큼 내 딸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방식으로 내 딸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찌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뭐 여자가 꿈을 갖고 의사가 된다, 대기업에 취업한다,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신랑 잘못 만나면. 그래서 엄마 생각에 바람기 없는 남자 만나고 또 너가 의사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의사 신랑 만나서 살게 하면 그게 더 행복한 거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 방법이겠죠. 또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딸에게 아파트를 얻어줬는데 어머니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얻어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결혼시켰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위가 내 남편처럼 또 바람 피우는 것 아닌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딸네 집에 출근하면서 자기 딸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온 거죠. 만약에 이 친정 어머니가 딸이 엄마는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친정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죠? 그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결국 그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쓰레기다라는 자아상을 갖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죄인된 삶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지만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아동들 언뜻 보면 다 건강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사로 멀쩡히 서 있지만 그 속에 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학생들도 그 삶의 과정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사례로 들었던 그 예 못지않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처가 결국은
그 사람이 발달 단계를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미래로의 어떤 건강한 방향성을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붙잡혀 발목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가. 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처를 안고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뭐 대학 다니실 때 에릭 에릭슨 심리학이나 교육학개론 뭐 이런 쪽에 보면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분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발달 단계별로 나누면서 이 에릭 에릭슨은 독특한 언급을 했는데 각 발달 단계별로 이룩해야 될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룩해야 될 그 과업을 이룩하지 못하게 되면 정체되어 버린다, 묶여 버린다.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 그래서 발달 과업과 부정적인 결과물 이 두 개를 같이 이 연령대별로 나누었습니다. 뭐 4번에 한번 3번이죠, 그죠? 3번에 한번 보시면 되죠. 2페이지죠. 먼저 태어나면 신뢰와 불신의 단계입니다. 아동이 즉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약 10달간 있다가 아기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그 순간 그 아기는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은 없어요. 그냥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먹고 배설하고 자고 뭔가 불편하면 울고 소통 능력도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유기체로 있으면서 이 아기가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될 발달 단계의 과업이 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 신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서 울면 빨리 와서 내게 젖을 주고 또 내가 배설하고 난 다음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면 기저귀 빨리 갈아주고 잠이 안 와서 내가 또 울면 나를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다독거려주고 제때 나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나 괜찮네, 세상 괜찮네, 나를 돌보는 이분 괜찮네, 신뢰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울어도 방치되어져 버린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사람을 잘 믿느냐 사람을 잘 못 믿느냐, 이게 어찌 보면 아기 때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죠? 아동 초기 1세부터 3세 이 시기에는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져야 될 과업이 뭔가 하면 자율성입니다. 오토노미스, 자율성. 근데 이 자율성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만으로 이야기하지만 1세에서 3세에 처음 만들어지는 감정이 뭔가 하면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수치심, shame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른으로서 느끼는 이 수치심이 1세에서 3세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이야기로 하면 항문기에 해당됩니다. 애널 스테이지. 그래서 한참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배변 훈련을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기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화장실 사용을 했습니까? 기저귀 차고 있다가 기저귀 떼고 배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시키게 되면 내가 요때 이제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처벌을 자꾸 받는다. 그러면 이 자율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그죠? 앉아서 놀다 보니까 뒤에서 뭐가 나왔어요.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먹어보니까 뭐 먹을만해요. 그래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가 벽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벽에다가 뭘 해놨어요? 똥칠을 해놨어요. 그죠?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얘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나의 어떤 자율적으로 뭔가 한 것이 부모의 이 분노나 화에 의해서 처벌되어 버린다. 그러면 자율성이 훼손되어지고 수치심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나에 대한 수치심. 비로소 셀프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셀프, 나는 수치스럽다. 이쪽으로 연결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령정기는 3세에서 6세. 이 시기는 솔선성과 죄책감의 시기입니다. 아동 초기 때는 수치심이 생기고, 그죠? 학령정기 때는 죄책감, 길티 필링이 이제 이때부터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시기가 뭔가 하면 또래 집단과의 놀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학령정기 이전에는 엄마, 아빠 아니면 나 혼자 노는 거고, 지금 학령정기부터는 누군가와 더불어 이제 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다는 것, 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에릭슨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동은 이 놀이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갈등이나 좌절, 스트레스를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놀이 경험이 누군가와 놀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놀았는가, 이 경험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아니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놀았다? 그러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패턴이 거의 유지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어릴 적에 경쟁적으로 놀았는가, 협동적으로 놀았는가,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놀았는가, 아니면 나는 놀 때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놀았어야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의 패턴으로서 관계 맺고 직업 생활하고 그 모든 것에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 놀이 방식이 재현되어진다. 그래서 이 솔선성과 죄책감, 학령정기 요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세에서 12세 정도 되면 근면성대 열등감.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학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 외에 다른 어른, 대표적인 게 교사겠죠. 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 그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근면성실, 솔선성, 자기 주도적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내가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야, 너 글자 예쁘게 쓰네.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야, 너 그림 잘 그리네. 그림 앞으로 한번 그려봐. 피아노를 쳤는데, 야, 너 피아노 참 잘 친다. 이런 어떤 교사의 어떤 말들, 태도들, 나를 대하는 태도들, 이게 그 아이의 근면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학교 갔는데, 교회 학교 갔는데 뭐 성경 퀴즈다, 못 맞추었다, 너 그것도 모르니? 이게 바로 열등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나 학원은 경쟁 위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만이라도 교사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주는 어떤 칭찬,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개성에 대한 인정, 이게 이 아이의 근면성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계기가 되게 해준 사건이나 인물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청소년기는 그죠? 정체성과 역할 혼미의 시기입니다. 에릭 에릭슨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청소년 시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의 핵심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살 것인가? 무슨 활동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갖게 되고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사는데 나의 직업, 보케이션. 그냥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으로서, 그 job이 아니라 보케이션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주신
천직으로서의 직업,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고민하는 과정이 일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해야 되는가 하면 진로 고민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뭐 그런 이해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성인기로 넘어서죠. 성인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18세부터 해서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단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또 역시 각 단계별 과업이 있고, 또 그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있죠.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해 역시 인간은 발달 단계별로 부모와 교사라는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더 발달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정체되거나 또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사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나의 이 정체성은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에릭 에릭슨의 말대로 하면 패배자 각본을 가진 아이로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교사로서 나의 정체성도 패배자 각본이에요. 왜냐하면 교사가 승리자인데 그 학생이 패배자가 될 수 없죠. 또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승리자 각본으로 변화되어서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은 승리자 각본을 가진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사의 정체성은 학생의 모습을 통해서 입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패배자보다는 승리자의 각본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교사 세미나도 하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죄 용서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한번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는 학생이 발달 단계에서 죄인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묶여버려서 더 이상 발달을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버린 게 아니죠. 교사의 헌신, 기도, 열정, 교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묶여버린 게 얼마든지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꼭꼭 담아뒀던 것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학생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교사의 열정, 헌신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땅에서 풀고자 하는 노력, 이게 우리 교사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인드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흔히 하는 말로 그죠? I'm okay, 나도 괜찮고 you're okay, 당신도 괜찮다라는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 교사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시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뵐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